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전혀 모른답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이혼을 한 것도 있지만 집안에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컸어요. 학교에서 참관 수업을 할 때면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씁쓸해하기도 했어요. 소풍을 나갔거나 할 때도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다 있는 다른 집을 구경하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나 궁금해서 엄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했는데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어느 순간부터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아버지가 없어도 엄마와 저 두 사람만의 가정이라는 생각으로 가능한 씩씩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집 모녀 사이보다 저희 집 모녀 사이는 돈독한 편이에요. 엄마는 아버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저를 키워왔어요. 엄마는 원체 배움이 짧아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힘쓰는 일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일하는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횟집에서 일을 하셨어요. 설거지며 주방 정리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맡아 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조금 큰 후에는 시장에서 건어물 판매를 하셨어요. 재래시장에서 가판대에 물건을 놓고 판매하는 일이라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으면 신경 쓸 것이 많았죠. 그 뒤로도 엄마는 더우면 더운 데서 추우면 추운 데서 일하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저를 가르치셨고 저는 그 덕에 번듯한 대학을 졸업해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케어할 수 있는 정도는 벌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도 엄마는 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제 도움 없이 혼자서 힘 닿는 데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는 9년 전부터 수산시장에서 생물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엄마가 일하고 있는 매장에 가면 엄마의 칼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오죠. 나이가 많은데도 씩씩하게 일하고 계신 엄마를 보면 저도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매장에는 단골 손님도 많고 요새 검색해서 찾아오는 젊은 손님들도 많아요. 엄마의 인생을 제가 응원하고 엄마는 언제나 저를 응원하세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5년 전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죠. 처음에는 서로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출장을 가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대리님, 혹시 맥주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소주파인데. 그러면 저희 출장 와서 고생했는데 회식이다 생각하고 초밥 먹으러 갈까요? 저는 초밥은 별로고 해물 매운탕 같은 거 좋아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먹는 것부터 사소한 취향까지 맞지 않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제가 한 실수를 남편이 대신 처리를 해주는 일이 생겼고 그 일로 제가 한턱 내게 된 후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소주를 좋아하는 남편과 맥주를 좋아하는 저의 타협은 소맥을 마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서너 번 같이 술을 마시다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남편과 실내 활동을 좋아하는 저의 타협점은 반나절은 야외 데이트, 반나절은 영화를 보는 등 실내 데이트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 가지씩 맞춰가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고 연애 기간을 걸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시댁은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보다는 시어머니의 친정집 자체가 돈이 좀 있는 집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부터 그랬지만
돈 있는 집안의 딸이다 보니 정말 만만치 않은 분이었어요. 사실 속된 말로 하자면 아주 싸가지가 없는 성격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저를 아주 낮춰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듣자 네 편모 가정이라면서? 참, 탐탁지가 않아. 아버지 없는 집안이 어땠을지 보나마나 뻔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쩌겠니?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 하여간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너 잘해라. 그렇게 저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처음부터 귀를 콱 눌러놓으려는 심산으로 못된 말들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꿀리지 않았죠. 그래도 결혼 후 초반에는 저도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갖은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오며 가며 시어머니 댁에서 식사도 차리고 장도 같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장도 다 백화점에서만 보고 일반 마트는 가지도 않았어요. 서민들이랑 동급이 되는 것 같다며 제가 들으라는 듯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저는 기죽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는데 샴페인 파티를 할 거라면서 저에게 상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듣는 용어들을 말하며 샴페인을 알아서 구해오라고 말했죠. 예, 내가 엑스트라 드라이 샴페인을 좋아해. 로제 샴페인이면 더 좋고 안주도 잘 알아봐. 프로슈토는 기본으로 있어야 하고 다른 안주도 좀 격 있는 걸로 준비해라. 네가 격이라는 걸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컸고 집안이 별 볼일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든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괘씸했어요. 그래서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것은 알았지만 시어머니의 콧대를 누르고 싶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샴페인이나 프로슈토 같은 것을 즐겨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 망신을 주고 싶은 것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요구를 완벽히 수행해 보이겠다는 생각으로 샴페인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행히 직장 동료 중에 와인이 취미인 사람이 있어서 많이 물어보았어요. 직장 동료가 알려준 샴페인을 사고 프로슈토를 준비하고 다른 추천 안주들도 찾아서 만들어 두었어요. 외출을 끝내고 돌아온 시어머니는 샴페인 파티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한풀 기가 꺾인 다소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용케 준비했다 너. 제법이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닌가 보지? 이렇게 제가 전혀 굽히고 들어가지 않자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함부로 막 대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랬던 제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에게 학을 떼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잘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저희 엄마가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돈에게 최고로 좋은 수산물들을 선물해 주라면서 저에게 선어며 멍게, 성게알, 개불 등 싱싱한 것들만 골라서 보내고는 했어요. 저는 엄마가 주신 수산물들을 시어머니 댁에 가져가고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수산물을 가져다 두고 화장실에 가려는 찰나 제가 화장실에 들어간 줄 알고 시어머니가 수산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귀찮게 자꾸 이딴 것을 갖다 줘. 시장 통에서 잡은 걸 어떻게 믿고 먹어 더럽게. 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화장실로 들어와 두 손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희 엄마가 사돈에게 좋은 것만 드려야 한다며 매번 챙겨주신 최상급 수산물들을 더럽다며 버리다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전처럼 성심성의껏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속이 상해 저희 엄마에게 가서 애들러 이야기도 했어요. 엄마, 그간 엄마가 너무 걱정할까봐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좀 못되게 굴어. 엄마가 준 수산물 그거 있지? 시어머니가 제대로 먹지 않더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엄마, 매번 그렇게 많이 챙겨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결혼 후 처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를 보면서 놀라셨지만 이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몰라 그럴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안이 좋다며 엄마가 부족해서 시어머니 눈에는 우리 집이 아직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그래도 계속 가족으로 지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수선물은 선물로 보낸 거니까 받은 사람이 먹든 안 먹든 그건 받은 사람 마음이야. 그러니까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우리 딸.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우는 저를 보니 마음이 짠했는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모녀는 그렇게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눈물을 흘렸죠. 저에게는 엄마가 있으니 괜찮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말과 달리 시어머니는 달라질 분이 아니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모두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예의만 다하는 정도로 하자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아무리 맞춘다고 해도 어디인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서로 맞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모든 것을 알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를 본다는 생각으로 살았죠. 남편은 저와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하는 회사 일을 돕는다면서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었어요.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나니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하루에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 신경이 쓰였지만 일을 하는 것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물어보아도 특별한 일 없이 기존에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남편의 말을 믿고 딱히 더 깊게 물어본 적은 없었고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 아들을 출산하면서 남편의 일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낮아지게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시댁과 다소 서먹한 사이로 지내다가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아들의 돌잔치 날에 사건이 터졌죠. 돌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도착한 친정엄마가 그날따라 속이 안 좋다며 자꾸 화장실에 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등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지만 엄마는 손주 돌잔치는 꼭 보고 싶다면서 참을만 하다고 하셨어요. 걱정이 되었지만 돌잔치는 그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엄마가 돌잔치 중간에 올라오는 구토를 참지 못했고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에게 실수를 해버린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옷과 구두에 토사물이 튀고 말았죠. 저는 아차 싶어 돌잔치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소리를 치며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감히 내 명품 옷에 구토를 해? 이것 봐. 구두도 타버렸잖아. 이거 어쩔 거야, 어? 생선 나부랭이 팔아서 이게 얼마짜리 명품인 줄도 모르나 본데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미천한 장사치 주제. 감히 날 더럽혀?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친정엄마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어요. 그 옆에서 신우 또한 발광을 하며 난리를 쳤죠.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그러게 동생은 왜 이딴 집안 애랑 결혼을 해서는. 우리 엄마 옷이랑 구두 어쩔 거예요? 속이 안 좋으면 화장실에나 있지. 왜 굳이 여기 와서 토를 해요? 더럽게. 제가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져서 아이를 안고 잠시 당황한 사이 엄마는 계속 죄송하다며 사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계속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세탁비로 안 되면 물어주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모두가 듣는 앞에서 계속 엄마에게 막말을 해댔죠.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어주겠다는 거야. 세탁비도 한두 푼 드는 옷이 아니란 말이야. 아,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쩔 거야, 진짜.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아이를 안고 있고 엄마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을 보는 것이 너무 놀라워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어찌어찌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돌잔치 분위기는 이미 망쳐버렸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의 난리는 대충 무마가 되었죠. 그렇게 대충 돌잔치도 마무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 후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엄마의 불안한 목소리에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돌잔치 바로 다음 날 친정엄마에게 연락해 자그마치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명품 옷과 명품 구두의 세탁 비용은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반협박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5천만 원 안 내놓으면 당신 딸 소박 맞게 할 줄 알아. 아주 딸이나 엄마나 매한가지로 돈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어.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기만 해. 진짜 꼴 보기 싫으니까 돈 못 내놓으면 당신 딸에게도 배상 청구해서 돈을 배로 받아낼 거야. 그렇게 알아? 엄마는 5천만 원은 말도 안 된다며 차라리 새 옷과 구두를 사드리겠다고 5천만 원은 물러달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사정을 하면서 2, 3일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엄마가 일하는 수산시장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잔뜩 흥분한 얼굴로 무엇인가를 들고 온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면서 손에 들고 온 병에 든 액체를 수조에 들이부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들고 온 것은 화학약품이었다고. 화학약품이 들어간 수조에 있던 생선들은 모두 죽고 껍질과 살이 분리되어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엄마는 죽은 생선들의 값도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었어요. 다행히 엄마가 오래 일하던 가게라서 사장이 손해배상을 받는 정도로 넘어갔지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여러 번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엄마를 괴롭히거나 수산물을 훼손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해요. 사장이 시어머니를 신고한 일도 있지만 시어머니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고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엄마를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해도 가게에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계속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엄마는 가게에 손해배상을 하면서 빚까지 졌고 직장도 잃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무리 아나무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이자 저의 친정엄마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고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어미나 그 딸이나 똑같아. 손해본 건 난데 왜 네가 와서 난리야 난리는. 썩 나가지 못해? 너희 엄마한테 가서 항의라든지 해. 등 떠밀려 집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등 뒤에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다시 엄마에게 가서 엄마를 위로해드렸어요. 하지만 그 얼마 뒤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건 소송의 소장이 날라왔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골이 때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하셨어요. 당장 소송 취하해 주세요. 무슨 소리니? 너희 엄마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돈을 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너희 엄마가 시장 사장한테는 손해배상을 했더라. 돈이 있으면서도 나한테는 안 갚고 고작 시장 바닥 사장한테는 돈을 갚아? 아주 뻔뻔한 건 너희 엄마 아니니? 아, 네 얘기 듣기도 싫으니 이 건 가지고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라.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 저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낸 소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죠.
이것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보니 친정엄마에게 소장을 보낸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남동생, 즉 시외삼촌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외삼촌에게 의뢰를 해서 친정엄마에게 소송을 건 것이었어요. 이런 이상한 소송을 어떤 변호사가 받아주나 했더니 결국 시댁 사람이었죠.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런 상황인 걸 알았으면 당신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좀 더 말렸어야지. 지금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소송을 건 이 상황이 말이 돼? 그리고 당신도 정말로 돌잔칫날 사건 때문에 우리 엄마가 5천만 원이나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여보, 내가 어쩌겠어. 내가 소송 건 거야? 우리 엄마 한 번 화나면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 알잖아. 아, 나라고 해도 별 수 없어. 엄마는 원래 성격이 한 가지에 꽂히면 무조건 해결을 봐야 하는 성격이야. 본인 마음대로 될 때까지 물어 늘어지는 성격이란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당신이 좀 이해해. 이렇게 말하는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상황을 저보고 이해하라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의 팔은 시댁 쪽으로 굽도록 되어 있었나 봐요.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당장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 할 수 있는 한 소송 취하에 대해 알아보러 다니는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직장에서 잘리고 소장을 받은 이후 살이 5kg나 빠지고 밥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저는 나이 많은 엄마가 이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하시는 게 아닐지 걱정이 많았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리고 일단 몸 건강을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저는 친정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죠. 엄마가 무슨 일로 부르셨을까 싶어 집에 가보니 어떤 점잖은 남자가 엄마와 함께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남자는 본인을 엄마의 담당 변호사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담당 변호사가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것도 너무 번듯한 변호사여서 당황스러웠죠. 제가 얼떨떨해하고 있자 그 변호사는 무조건 이 일을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믿어달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엄마의 상황을 해결해 줄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좋았지만 대체 무슨 돈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줘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장 몇백만 원이 나올 정도로 엄마와 저의 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변호사가 돌아가고 저는 엄마에게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여쭤보았는데 엄마는 그냥 방법이 있었다고 대충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긴가민가 했지만 일단 밥도 잘 못 먹는 엄마를 위해 같이 장을 보러 나가자고 했죠. 엄마와 함께 장을 보고 있는데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직감적으로 아까 왔던 변호사의 전화라고 생각했죠. 엄마는 제가 잘 듣지 못하는 곳에서 통화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몸을 돌려 마트의 한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엄마의 전화가 길어져서 저는 혼자서 장을 보고 있었죠. 한참 재료를 고르면서 걷다 보니 서서 통화를 하고 있는 엄마의 뒤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가 전화를 통해 하는 말이 들려왔죠. 그래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딸을 만나니 기뻤죠? 그 아이한테는 제가 나중에 잘 설명할게요. 일단 이 일을 다 해결하고 나서요. 일부러 멀리 와줘서 고마워요. 딸이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까 엄마 집에 왔던 변호사가 제 아버지라는 것일까요? 저는 너무 놀라 통화를 끝내고 온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저의 표정을 보고 제가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눈치채셨죠.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연하게 이런 일이 벌어져 엄마의 변호사로 나타난 아저씨가 제 아버지라니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엄마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원래 변호사였는데 엄마의 시어머니였던 아버지의 친엄마, 즉 저에게는 친할머니의 반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집안도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친할머니는 지금 저희 시어머니처럼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친할머니는 엄마가 배경이 천하고 가진 것 하나 없다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엄마를 대놓고 쫓아내려고 했지만 엄마가 계속 버티자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엄마의 뱃속에 있던 저를 몰래 고아원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태어난 직후든 언제가 되었든 엄마와 아버지가 없을 때 몰래 애를 데려다가 버리겠다고 말이죠. 엄마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결국 이혼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새장가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딱 10개월을 살고 또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친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며느리들을 깎아내리고 못살게 굴고 트집을 잡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는 혼자 살아왔다고 해요. 엄마와 저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가정이 그리웠던 것도 있지만 친할머니의 등살에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려웠으니 말이에요. 저는 몰랐지만 엄마와 이혼 후 아버지는 매달 엄마에게 제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살면서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두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종종 연락을 해왔다고 했어요. 엄마는 망설였지만 지금 상황에 어쩔 수가 없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저는 엄마에게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여쭤보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로 일을 했는데 능력이 좋아서 촉망받는 변호사였다고 해요. 변호사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친할머니로 인해 2번 이혼하게 되었고 그 후 친할머니를 경멸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떠난 아버지는 로스쿨에 들어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계속 혼자 미국에서 살면서 변호사 일을 하셨었는데 엄마의 연락을 받고 귀국까지 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저의 아버지가 맞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다소 어색하지만 기쁜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죠. 그리고 저와 다시 만난 것이 정말 반갑지만 일단 엄마에게 걸린 소송을 해결한 뒤에 저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부모로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맞소송을 시작했어요.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5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 것, 그리고 시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소송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시댁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회사에 관해 조사하셨어요. 남편도 돕고 있다는 그 회사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알아낸 것이었어요. 시댁이 운영 중인 회사는 시어머니의 친정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신우가 이어받아 운영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회사의 실세인데 이상하게도 그 회사와 관련된 어떤 자료에서도 시어머니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차명으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죠. 회사나 집, 자동차 모두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서 세금도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었어요. 뻔히 봐도 유령 회사였죠. 탈세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회사나 다름없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시어머니가 벌고 있는 돈을 설명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남편 또한 저 모르게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실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조금 더 시댁의 회사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도 찾아냈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었는지 알아보니 자영업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유령 회사를 만든 것처럼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는 홍보용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에게 가게 홍보를 해준답시고 1년치 돈을 받고 제대로 된 홍보는 하지도 않는 것이었죠.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돈을 환불해달라고 해도 이미 홍보가 시작되어서 환불은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해요. 시댁의 회사는 사기당한 사람들의 피눈물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죠. 사기치는 금액도 교묘하게 소액을 넘어서지만 너무 많지는 않은 금액으로 설정해서 자영업자들이 비싼 변호사 선임비를 쓰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며 잊고 사는 편이 낫도록 머리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또 같은 행태를 저질렀어요. 저는 그 행태를 보고 남편도 힘을 보탰다는 것을 확신했죠. 이전 직장에서 남편이 하던 일이 홍보 금액을 설정하고 법적으로 교묘하게 문제없는 정도를 유지하는 일이어서 남편이 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정황을 알고 나서 사기당한 자영업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연락을 돌리는 것은 쉬웠어요.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은 홍보용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게들에 연락을 돌리면 되었죠. 그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을 모아 아버지의 동료 변호사와 함께 단체 소송을 시작했어요. 자영업자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금액이 모이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는 충분했죠. 그렇게 소송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드디어 시어머니에게 소장이 날아갔어요. 저희는 그동안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리고 소장을 받은 시어머니가 신우와 함께 소장을 손에 쥐고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의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엄마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너희가 이걸 어떻게 알고 소송을 해? 어? 우리 회사 일을 어떻게 알았냐고? 네 남편이 다 말해줬어? 그 자식이 엄마의 은혜도 모르고 치아내한테 나불댄 거니? 아니면 뭐야? 어떻게 너희 같은 버러지가 감히 내 회사 일에 참견을 해? 어떻게 한 거야? 당장 이야기하지 못해? 하지만 저번처럼 쩔쩔매기만 한 우리가 아니었죠. 제가 뒤에 서서 든든히 버티고 있자 엄마는 전과 달리 당당하게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했어요.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항상 입만 열면 별 볼 일 없다느니 버러지라느니. 감히 뭘 한다느냐고요. 그렇게 마음을 못되게 쓰고 못된 일만 하니까 그동안 해온 일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을 해왔으면 이렇게 되었겠어요? 보아하니 사기를 꽤나 치셨던데 이번에는 사돈이 제대로 배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저한테도 말도 안 되는 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제 직장 생활에 피해를 주셨잖아요. 저한테 피해 준 거 제대로 갚으셔야 할 거예요. 웃기고 있네. 배운 것도 없는 게 어디서 뭘 쥐어듣고 말하는 거야. 누구야 변호사가? 내 동생도 변호사야. 학렬 대봐. 분명히 대단한 변호사도 아닐 텐데 누구를 이기려고 들어감이. 제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제 전 남편이에요. 제 딸의 아버지기도 하고요. 변호사 사회에서 인맥도 꽤 튼튼해요. 대단한 변호사 맞습니다. 사기를 친 사돈이 이길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한참 치더니 머리로 피가 쏠린 것처럼 어지러워하며 뒤로 쓰러져 신우의 부축을 받았어요. 그들을 둘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 특히 시어머니의 악행은 모두 드러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인 시어머니의 남동생, 즉 시외삼촌도 시댁에서 운영하던 회사의 실체를 알고 나서 이 일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일을 도왔다가 법조계 사람들한테 소문이라도 나면 본인의 앞길도 막히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며 손을 뗐다는 것이었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어째 하나같이 다 야가 빠진 것인지 저희에게는 잘된 일이었죠.
시어머니 앞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손해보상 금액만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였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사기를 치며 먹고 살았던 시아버지와 신우, 제 남편까지도 다 한 통속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했어요. 그제서야 시댁 식구들은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달라며 저와 엄마를 찾아와 싹싹 빌었죠. 사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한 번만 봐줄 수 없어요? 내가 소리 질러서 그런 거면 그거는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거니까 사돈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우리 회사 다 무너지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 생각 좀 다시 해봐. 알겠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여보 편에 서지도 않고 그래서 화가 난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하잖아. 어머니가 성격이 원래 좀 괄괄한 걸 어떡해. 여보랑 장모님이 조금만 이해하고 이번에는 좀 물러서 줘. 우리 다 가족이잖아. 패밀리. 안 그래? 이제서야 가족 운운하며 다 그냥 실수 좀 한 거라는 듯이 말하는 시댁 사람들에게 정나미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들이 찾아와 빌어도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었죠. 게다가 이제 저희 집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도 풀어줘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시댁에게 연락을 받거나 갑자기 착한 척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이혼도 감행했어요.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남이 된 저와 저희 엄마에게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죠. 제 이전 시어머니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했어요. 아마 항소를 해도 유죄 증거가 너무 분명해서 또 유죄로 나올 텐데도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이전 시댁과의 재판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은 여유로워요. 어차피 저와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기는 재판이 될 테니까요. 만약 이전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터무니없이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악행들이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늘도 이런 이전 시어머니의 인면수심에 놓였는지 우리를 통해 벌을 받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이 마무리되고 저희 앞으로 손해배상금이 들어오면 엄마와 긴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요. 그동안 힘들게 일만 하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 이전 시댁 때문에 또 큰 마음고생을 하셨으니 여유롭게 멋진 해외라도 갔다 오려고요. 엄마가 이날이 때까지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다시 만나 해포를 풀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없던 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니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헤어져야 했던 부분도 있는 만큼 이해해 보려고 해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엄마와 함께 놀러 갈 예정이에요. 그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오면 엄마와 제 앞에 놓인 앞으로의 삶도 이제까지처럼 둘이서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끔 아버지도 끼워줄 생각이고요. 이전 시댁 같은 사람들은 끼어들 수 없게 행복한 매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